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려 시대에서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고려의 대외 관계를 한 챕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려의 대외 관계는 이게 좀 복잡해요. 한 500년 정도 유지되는 과정에 시기별로 대외 전쟁을 했었던 상대 국가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국가만 다른 게 아니고 이거랑 연결돼 가지고 그 당시의 정치 상황 같은 것도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 지배 계층하고도 연결이 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순차적으로 기억을 해 두는 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저기 위에 지금 핵심 키워드를 보면 서희의 외교 담판이 있고 강동 육주가 있고 귀주 대첩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잘라가지고 거란에 대항했던 얘기, 그리고 별무반을 조직하고 동북구성을 세우는 거, 요거가 여진에 대한 얘기고, 처인성 전투, 삼별초 나오는 거가 이제 몽골에 대항했었던 거, 그리고 진포대첩 나오고 하는 거가 이 왜구에 대한 이 대적이 되겠습니다. 되게 많죠. 순차적으로 거란, 여진, 몽골, 그리고 왜구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돼서 시기별 변천이 좀 있습니다. 이거 같이 기억해서 묶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처음에 1번부터 볼게요. 초반부에 거란이 먼저 들어왔던 그 시기부터 보겠습니다. 거란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이 있는데 무려 3번에 걸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런 자잘한 전투를 계속하게 되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전투 부분하고 세 번째에 들어왔을 때가 가장 많이 출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거란의 침입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쳤는지, 누가 물리쳤는지를 같이 세트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실은 거란이 고려에 처음부터 이렇게 적대적이었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막 선물도 주고 하면서 굉장히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액션을 많이 취했어요. 근데 고려 입장은 뭐였냐면 일단 태조 왕건 자체가 처음에 거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게 고려랑 뿌리를 같이 한다고 생각되는 발해가 있었죠. 이 발해의 유민을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근데 발해를 멸망시킨 국가가 거란이었기 때문에 고려 입장에서는 그다지 이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이 나라였던 거죠. 근데 거란에서 우리한테 뭐 낙타를 또 선물을 해준 게 있었는데 그 선물 받은 낙타 50마리를 만부교 밑에다가 또 묶어 놓고서 굶어 죽인 그런 사건도 있어요. 결국에는 거란도 고려를 적대시하게 되면서 이렇게 침입을 하게 되는 건데, 자, 1차 침입 나오는 거를 보겠습니다. 1차 침입. 전개, 거란의 장수 소손영이 군대를 이끌고 와요. 그래서 고려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우리는 거란이랑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적국으로 분류를 한 거죠. 그때 누가 나섰냐면 제가 한번 나가서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일종의 이제 외교관이죠. 서희라고 하는 관리가 나서서 소손영하고 외교 담판을 해요.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잘 설득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우리도 거란과 잘 지내고 싶은데 우리가 아무래도 국경 지역에 좀 경계선이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너네하고 친하게 지낼 때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게 우리한테 소속돼 있지 않은 중간에 그 강동 육주라는 영토에 뭐 여진 애들도 막 들어오고 하면서 우리가 너네랑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여의치가 않다. 요 지역을 우리에게 준다면 우리가 거란과 아주 화친을 해서 지낼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군대를 끌고 오기는 했지만 이 거란의 입장에서도 전투를 하면은 피해를 보겠죠. 왜냐면 거란이 영토가 훨씬 멀리 있으니까 전쟁이 지속되면 좀 불리해요. 돈도 많이 들고. 전쟁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니까. 그래서 전투를 통하지 않고서 화친을 할 수 있다면 좋은 거죠. 사실 강동 육주라고 하는 땅이 거란에서 막 그렇게 수도에 가까이 있었던 땅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 차라리 국경 지역에 일부 땅을 떼어주고 화친을 하게 되면은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소손영이 자기네 나라 거란으로 돌아가서 왕도 설득을 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말만으로 전쟁이 끝났고 오히려 땅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강동 육주의 땅을 획득하면서 1차 침입이 끝나게 되는데 문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사신도 안 보내고 화친도 하지 않고 받을 건 다 받아놓고서는 입을 싹 닫아버리는 거예요. 거란이 막 속으로 부글부글 하겠죠. 근데 이거를 너네 왜 우리랑 친구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러니까 다시 쳐들어올 명분을 삼았는데 그 당시 고려가 내부가 또 시끌시끌했거든요. 이 내부에서
그 강조라고 하는 무신이 목종이라는 왕을 폐위하고 현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을 올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걸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문제를 삼아요. 그거 너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극상이 일어나? 이거 우리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사실 뭐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뭘 하든지. 그러나 이들은 그냥 군대를 일으킬 조그마한 명분만 있어도 상관은 없었어요. 애초에 쳐들어오려는 목적이 이걸 응징하려는 건 아니고 이 약속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2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들어왔을 때 이 예전에 모 드라마에서 또 이게 크게 흥행을 했었었는데 양규라고 하는 장군이 흥화진에서 승리를 크게 거두면서 잡혀갔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를 또 되찾아오는 그런 걸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조건부로 또 이 화해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야, 니네 앞에서도 약속 안 지켰는데 니네 지금 왕 현종이 입조를 하는 거를 조건으로 우리가 군대 철수시킬게. 이 입조가 뭐냐면 고려 왕이 직접 움직여서 거란의 왕실로 황실로 가서 궁궐에 가서 문안 인사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멈춰주겠다. 근데 뭐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군대를 철수를 시켰는데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사실 전지적 거란 시점에서 보면 고려 약간 뭐 거짓말쟁이죠. 약속을 자꾸 안 지키는 거야.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근데 약속을 또 안 지켜서 결국엔 이걸로 3차 침입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군대를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소배합이라고 하는 장군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야, 니네 전에 갖고 갔었던 강동 6주도 다시 내놔. 너네하고 우리 화친 안 해. 하면서 대대적인 3차 침입을 한 건데 이 3차 침입에서 그 유명한 강감찬 장군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강감찬 장군이 등장을 해서 귀주라는 지역에서 거란군을 크게 격퇴를 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귀주 대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번의 거란의 침략을 전부 격퇴를 하게 되고요. 강동 6주도 무사히 보존을 하게 되고 자, 영향은 뭐가 되냐? 어쨌거나 이 위에서 또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우리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서 강감찬 장군이 개경으로 수도로 혹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는 수도 주변에다가 한 겹 더 이렇게 뭘 세웁시다. 그래가지고 나성이라고 하는 거를 축조를 하게 돼요. 바깥쪽에 외성을 하나 더 쌓는 거죠. 나성 축조가 있고요. 그냥 아예 윗동네의 경계선에다가 장벽을 세우는 건 어떤가. 그래서 이제 천리장성이 축조가 됩니다. 압록강 아랫부분에서 도련포까지, 그러니까 위쪽 동네에 저기 위에 있는 이민족들이 넘어온다고 했을 때 넘어올 만한 장소와 장소 끄트머리를 연결해서 장성을 쌓은 거예요. 그게 천리장성입니다. 이게 고구려 때에도 나오는 용어이고 고려 때에도 나오는 용어인데 목적은 뭐 비슷하죠. 위에서 내려오는 적군을 이 적군을 막겠다라는 목적으로 장벽을 쌓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3가지 버전으로 들어왔었던 거란의 침략 시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가끔 이렇게 사료가 나오지만 어느 시점인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사료를 꼼꼼히 읽어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1차, 2차, 3차로 들어왔었던 거란의 침략을 물리친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12세기에 시대가 넘어갔을 때 이제 저쪽 동네에서 조용히 있었던 여진 애들이 사부작 성장을 하더니 또 들어와요. 근데 여진 애들의 문제점은 얘네들이 있는 땅도 상당히 북쪽입니다. 살기가 힘들고 뭔가가 재배가 잘 되지 않고 물자가 항상 부족한, 그래서 따뜻하고 뭔가 얻어먹을 게 많은 우리나라 쪽 국경을 자주 넘어와서 요게 또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이제 여진 애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왔다가 여진족들이 좀 뭉쳐서 성장을 하게 되니까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얘네들을 이 대적을 하기가. 왠지 들여다봤더니 이상하네. 여진 애들 쟤네 오랑캐인데 꽤나 싸움을 잘하네? 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얘네들이 주로 기병인 거예요.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근데 그걸 보병으로 상대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여진 정벌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고려도 이제 이거를 병사를 요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 아니 얘네 다 기병 중심인데 우리가 이게 되겠느냐. 여기에 주목해가지고 군대를 재편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 윤관입니다. 윤관이 그 당시에 숙종 임금에게 우리도 기병 양성해야죠 하면서 별무반에 이런 거를 조직을 하겠다라고 건의를 한 거죠.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숙종 때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특수군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별무반인데
자, 애초에 요청을 했었던 신기군, 기병이 있고요. 이 기병의 뒤를 받쳐주는 보병, 신보군이 있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또 인력이 부족할 거를 대비를 해서 항마군이 추가로 편성이 됩니다. 스님 병사들입니다. 승병까지 채워가지고 머릿수를 좀 채워놓고서 요 세 종류로 만들어진 게 별무반이에요. 그래서 이 별무반으로 여진을 정벌을 합니다. 그리고 여진 애들이 자꾸 쫓아 내려왔었던 그 지역에다가 9개의 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는 동쪽인데 저기 위에 북쪽, 동북 쪽에 쌓은 9개의 성을 동북구성이라고 해요. 근데 정확하게 어디에 9개 성을 쌓았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냥 동북 쪽에 9개의 성을 쌓아서 여진 애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관리를 하려고 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는 이쪽에 워낙에 척박하고 그리고 국경지대에서 자잘하게 전투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사람들이 이주시켜서 살게 했는데도 너무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다른 지역으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좀 힘들었어요. 유지를 하는 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되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관리를 너무 하기 힘들어가지고 2년 뒤에는 여진 애들한테 야, 니네 이 동북구성 우리가 줄 테니까 여기에서 조용히 살아라. 그리고 우리가 때때마다 바치려고 하는 거 잘 바치고 인사 잘 하고 잘 지키면은 거기서 살 수 있게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사탕으로 써요. 이거를, 동북구성을. 그래서 여진이 그때는 넙죽 절을 하면서 받았죠. 물론입니다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9개의 성을 넙죽 받았는데, 이게 이제 여진의 어떤 베이스 캠프가 됐어요. 이게 거의 종잣돈이 돼가지고 이 동북 구성을 중심으로 여진이 쭉쭉쭉쭉쭉 성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금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군신 관계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 여진족이 나중에 또 후대에 또 크게 성장을 해서 후금을 또 나중에 만들게 되고, 이 후금이 바로 청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어찌 보면 왕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거나 다름이 없죠. 이런 식으로 끝나더라. 이렇게 동북 구성을 만들어서 여진한테 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얘네가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진족이 요거를 필두로 세력을 쭉쭉 키워가지고 금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몽골귀족들끼리 콩가루 집안으로 싸우고 있을 때예요. 이자겸 나왔을 때입니다. 난데없이 우리한테 군신관계를 요청을 하게 돼요. 근데 당시 집권자였던 몽골귀족 이자겸이 바깥으로 힘을 뺄 수가 없으니까 금나라의 4대 요구를 수용을 하는 이 굴욕적인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진 정벌과 이 금나라의 4대 요구를 수용하는 거기까지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 시기 보겠습니다. 정말 바람잘 날이 없죠. 이제 13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왜 우리가 게임할 때 그 몬스터가 나오면 보스 몬스터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약간 몽골이 그런 느낌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군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시기에 걸쳐 싸우게 되는데, 13세기 몽골과의 침략 전투, 대몽항쟁을 보겠습니다. 몽골의 침입과 우리가 이거를 대응한 전투를 대몽항쟁이라고 하는 건데, 주요 전투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자잘하게 무척 많아요. 자잘하게 무척 많지만 주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만 뽑은 거예요. 이 흐름만 기억을 좀 해놓읍시다. 자, 몽골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칭기스칸 들어보셨죠? 이게 되게 세계사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몽골은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부족들은 원래 이렇게 뭉치지 않아요. 왜냐면 뭉쳐 사는 게 불리하거든요. 유목민족들이 왜 노마드를 하면서 살겠어요? 특정 지역에서 말이나 소나 양 같은 거 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긴 막 수목이 울창하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 가축을 먹여서 얘네들 키워서 여기서 나는 걸로 물물교환하고 직접 만들어 먹는 이런 자급자족을 주로 하기 때문에 특정 카테고리에서 이제 풀이 다 없어요. 이 가축을 먹일 그런 게 없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여기 풀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우리처럼 막 튼튼하게 안 짓고 언제든지 금방 이렇게 짐 싸서 떠날 수 있게 이동식으로 짓잖아요. 좀 엄청 튼튼한 천막처럼 게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걸 만드는 건데, 서로 그래서 가족 단위로 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같은 부족인 거는 있지만 가족 단위로 주로 생활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연합을 잘 하지 않고 커져봤자 이득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동하는 거 힘들기만 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뭉치게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하나하나 개별 활동을 해서도 몽골의 부족들을 통합을 해서 거대 국가를 꿈꾸게 한
영웅이 등장을 하는 것이 칭기스칸입니다. 그 칭기스칸이 등장을 하면서 절대로 뭉치지 못할 것 같았던 어찌 보면 생존력 거의 만렙이잖아요. 이 유목민족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척박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몽골 부족이 통합이 돼서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쪽을 이제 정벌하기 위한 어떤 구실이 나오게 되는데 몽골 입장에서는 몽골이랑 국경을 대고 있었던 여러 지역들을 다 복속을 시키려는 목적이 좀 있었던 거겠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고려에 왔었던 몽골 사신이 저고여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국경 지역에서 피살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황당한 거는 1차 침입을 했었던 게 저고여가 피살 당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왜 그걸 이제 와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저고여 피살 사건이 그냥 몽골이 조작한 얘기라는 것도 있고 저고여가 너무나 오만방자한 사신이었기 때문에 살해당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이 자기네들 사신을 감히 우리가 죽였다라는 거를 구실 삼아서 침략을 해옵니다. 그때 이제 이걸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사람이 귀주성 쪽에서 저 위쪽이잖아요. 귀주성 쪽에서 박서라는 사람이 결사항전을 했어요. 근데 물밀듯이 들어오는 몽골의 군대를 막아낼 수가 없어서 개경이 포위가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정부에서는 큰일 났잖아요,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일단은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이거 좀 자세히 알아보겠다. 강화를 요청하시는 대로 맺겠다 하면서 급하게 이제 달래가지고 이들을 보내게 돼요. 강화를 맺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이 얘네들이 침략했었던 시점이 우리가 무신 정권이 있을 때예요. 무신 정권은 기본적으로 무인 집단이니까 야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 버텨봐야지.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강화를 맺고 화친을 맺어버리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권력을 더 누릴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라고 그 당시에 무신 집권자들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버티자. 근데 쟤네가 너무 전투력이 장난이 아니다 보니까 말을 타고 우리를 쫓아올 수 없는 조금이라도 번거로운 장소로 우리가 좀 옮겨가지고 최대한 버텨보자. 그래서 뭘 결정하느냐. 애초에 요청 약속했던 대로 화친을 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강화도로 수도를 천도시켜버립니다. 대몽항쟁을 결심을 한 거죠. 이때의 지도자는 최후입니다. 개경을 버리고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일단 섬이잖아요. 일로는 들어오기가 아무래도 불편하겠지 하면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침략을 합니다. 뭐야? 화친한다더니 강화도로 천도를 해? 이것들이 지금 우리랑 해보자는 거지? 하고 2차로 침략을 해요. 이때 이들은 이미 강화도로 천도를 해버린 뒤고 육지에는 백성들만 남아 있었는데 물밀듯이 몽골 군대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이때 등장하는 사람, 여기에 별표가 3개가 붙어있는 이유가 있겠죠? 승려 출신의 김윤후라고 하는 스님이 용인의 처인성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몽골 군대와 맞서 싸우는데 이 사람이 또 활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쐈다라고 하죠. 몰래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몽골의 장수 살리타를 활을 쏴가지고 즉사시켜버립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얘네들은 사실 아무런 어떤 그런 공포감도 없이 들어왔을 거거든요. 그냥 뭉개버려! 이렇게 들어왔는데 엉뚱한 데서 이제 장수가 죽어버리니까 이게 처인성 전투예요.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 용인의 처인성을 지키게 된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크게 승리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스스로 물리친 사건이고요. 세 번째로 들어왔을 때 경주 지역에 완전히 홀라당 다 불을 질러가지고 원래 몽골 사람들이 싸움 스타일이 이래요. 전투에서 이기면은 그 지역에서 물자나 인적 자원을 싹 끌고 가고 다시는 그 지역이 재기를 할 수 없도록 불을 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나무로 만든 문화유산들이 이때 많이 탔습니다. 경주에 무려 높이가 80m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황룡사의 구축 목탑이 불에 타버렸고요. 몽골군의 그 침입을 격퇴하려고 하는 이런 염원을 담아서 우리도 다른 걸 또 제작을 하게 돼요. 사실은 이때 우리가 처음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거란도 한 3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란을 물리치기 위해서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대장경을 한번 만든 게 있었어요. 부처님 말씀 모아가지고. 이걸 초조대장경이라고 해요. 이 초조대장경이 요때 또 불에 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몽골은 거란이랑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센 적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성을 들여가지고 대장경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몽골이 우리나라에서 나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예 대장도감이라는 관청을 설치를 하고요. 여기서
그 유명한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 정식 명칭은 아니고 팔만대장경은 지금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정식 명칭은 다시 만든 대장경이라고 해서 제조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그 재방송할 때 그 제자를 쓰시면 돼요. 다시 만든 대장경이라는 뜻이라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중간에 또 여러 번의 좀 침략이 있었을 거고 5번째 침입에서 김윤호가 또 나와요. 이 김윤호가 나서면은 일단은 전투에서 이기는 케이스가 좀 많죠. 김윤호가 이번에는 충주산성에서 몽골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지지부진하게 수십 년이 전투가 반복이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버티다 못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백기를 들어요. 강화를 맺고 다시 한번 이 강화를 맺고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대몽항쟁을 하자고 주장했던 거는 무신 정부잖아요. 근데 이 무신 정권이 여기서 붕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 정권이 붕괴하고 나서 개경으로 다시 환도에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때부터를 이제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원간섭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무신 정권의 군사 기구였던 삼별초 이들은 물러설 데가 없죠. 강화를 한다 하더라도 삼별초가 온전하게 생존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제 무신 정권이 붕괴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한가지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복하지 않겠어 하는 마지막 집단이 바로 이 삼별초인데 이 삼별초가 항쟁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출발을 하죠. 개경환도 우리는 안 해 반발을 하면서 배중손이라는 사람이 지휘를 해가지고 저기 어디야 진도로 내려가요. 이때 배를 타가지고 거의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배가 엄청 많았다고 하거든요. 수백 척의 배에다가 사람과 재물을 싣고 대몽항쟁을 하려는 사람들이 진도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또 항쟁을 하고요. 이 배중손이 또 죽어요. 배중손이 전투 중에 또 죽게 되고 김통정이라는 사람이 지휘를 했는데 계속 밀립니다. 계속 이제 이 몽골 군한테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제주도까지 가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마지막으로 싸웠는데 결국에는 진압이 됩니다. 이제 고려 정부군이 원나라랑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진압이 돼버리고 말았고요. 그 제주도에 가면은 항파두리라는 데가 있어요. 항파두리. 항목 유적지인데 항파두리가 지금은 거기가 그 해바라기를 되게 많이 심어놔가지고 그런 거를 보는 사진 찍는 관광지로 유명한데 항파두리라는 지명을 보게 된다면 여기는 대몽 항쟁을 했었던 곳이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항파두리라는 말이 유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 맞서 싸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엔 제주도에서 김통정 지휘관도 죽으면서 진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몽골의 침략을 묘사하는 사료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게 초반인지 중반인지 후반인지 몽골의 침략기 중에서 그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우리가 원간섭기가 되었고 이 원간섭기가 마무리되어서 고려 말기가 되었을 때 이제는 좀 살만한가 싶었더니 그러지 않죠. 이제 누가 난리를 치느냐.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는 게 홍건적과 왜구입니다. 홍건적의 침입, 공민왕이 등장을 했을 때 이 홍건적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세게 내려왔던 적이 있어요. 개경 수도가 함락이 돼가지고 공민왕이 피난을 간 적이 있는데 이 되게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수도까지 들어온 거예요. 홍건적이. 수도까지 들어와가지고 개경을 뺏기고 노국공주랑 피난을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개경 이쪽인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쪽까지. 안동까지 피난을 온 겁니다. 경상도 쪽에 안동까지 내려와가지고 이때 거의 죽을 뻔한 거죠. 이렇게 피난을 내려온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고 이때 홍건적을 격퇴하면서 크게 성장하는 집단이 이제 최영장군, 이성계 같은 신흥 무인 세력들이 나오는 거죠. 홍건적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위에서 홍건적 내려오고 바다 건너에서는 왜구가 들어옵니다. 왜구. 그래서 우왕 때 또 뭐가 생기느냐. 왜구들이 하도 여기서 난리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이 신흥 무인 세력들이 왜구를 또 격퇴를 하게 돼요. 최영장군의 활약이 돋보이는 게 바로 홍산대첩이고요. 그리고 진포대첩이라고 있어요. 진포대첩. 최무선이라고 들어보셨죠? 화약 제조법을 알아내서 그 화통도감을 만들어서 화약 무기를 만들었던 사람. 이 최무선이 진포에서 자기가 만든 화포를 처음 이제 들여보내가지고 여기서 왜구를 크게 격퇴를 또 하게 됩니다. 진포대첩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황산대첩. 이성계가 황산에서
외구 아지발도를 활로 쏴가지고 격퇴한 게 그 아지발도 그 격퇴한 비석이 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또 이성계가 굉장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말기에도 고려 말기에도 몽골이 끝난 이후에도 홍건적과 왜구 때문에 바람잘 날이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까지가 고려의 대외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이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 요렇게 머리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 시대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고려는 우리 거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너네는 왜 송나라를 섬기니? 소손령이 있네요. 거란 장수. 이 사람 누군지 알아내라는 거죠. 여진이 압록강의 안팎을 막고 있어가지고 너네랑 우리가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 여진을 내쫓고 거기에 있는 우리 옛날 땅을 돌려주면은 우리가 친구가 안 될 이유가 없지 않겠니? 여기가 강동 육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희인 거죠. 거란의 1차 침략 때 활약하는 사람입니다. 서희가 확보한 거는 여진을 내쫓고 압록강 그 근처에 있는 우리의 옛 땅 돌려주렴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강동 육주가 되는 거예요.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동북 구성에 축조되는 건 요거 뒷시기에 여진하고 나오는 얘기고 위치도 다르고요. 화통도감을 설치하는 거 상당히 후반부에 최무선이 되겠죠. 이건 최무선. 사군 육진을 개척하는 거는 조선시대의 세종 시기로 들어가서 최윤덕 장군, 김종서 장군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해당 사항이 없네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경의 건의에 따라 설치된 별무반을 거느리고 여진을 정벌하세요. 그럼 누구겠어요?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이 별무반을 만들었었던 사람. 이 사람 윤관이죠. 윤관. 자, 윤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우산국을 정복하는 거 울릉도입니다. 이거 신라시대 지증왕 때에 이사부가 하는 거죠. 이사부. 아니네요. 사군육진 여기 한번 나왔었잖아요. 사군육진은 조선 세종 때 최윤덕, 김종서 장군이 있습니다. 강동 육주를 확보하는 거는 서희가 하는 거죠. 이건 서희 업적이고 동북 구성을 축조하죠. 여진을 몰아내고 거기다가 동북 구성을 축조하는 게 윤관이 했었던 일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려 몽골에 맞서 싸우다. 몽골이랑 대몽항쟁했었던 시기의 일인 것 같습니다. 대몽항쟁. 사신 저고여의 피사를 구실로 몽골에 침입하다. 고려 조정이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다. 무신정권 최후 시기에 우리가 강화천도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있었냐? 그거 찾는 건데 윤관이 별무반 편성을 건의하는 거는 여진 막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몽골 이전이죠? 아니네요. 김윤후가 처인성 전투에서 활약을 하더라. 처인성 전투에서 활약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강화도로 천도하고 나서 본격적인 대몽항쟁을 했을 때 유일하게 나오는 몇 건의 승전보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잖아요. 요거 요쪽에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김윤후의 용인의 처인성 전투.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적군을 물리치는 거 한참 이전입니다. 고구려가 수나라하고 대외 전쟁했을 때 얘기죠.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서 강동 육주를 확보하는 거는 몽골이 아니고 앞에 있었던 초반부의 거란과의 얘기죠. 그래서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4번. 요게 제일 복잡한 문제인데 가나다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항복은 없다. 우리 삼별초는 여기 진도에서 적에 맞서가지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배중손이고요. 대몽항쟁이죠. 대몽항쟁의 가장 끄트머리인데 이건 대몽항쟁의 가장 끄트머리. 요거. 자, 두 번째 볼게요. 공격하라. 이곳 귀주에서 거란군을 모두 물리쳐라. 강감천이네요. 강감천. 가로 시작할 수 없겠죠. 왜냐면 요거는 이제 거란군을 물리친 건데 우리 순서대로 따지면은 거란, 여진, 몽골, 그리고 홍건적이랑 왜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앞에 이 순서대로 봤을 때 거란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니까 가로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가가 먼저 나와 있는 거는 일단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쭉 보면 자, 뭐가 먼저 나와야 되느냐. 일단은 나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 다를 보면 우리 별무반은 여진을 정벌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진이
두 번째로 나오는 거죠. 얘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진이니까 나, 다, 가로 나올 수 있겠네요. 얘는 거란, 여진, 몽골. 거란, 여진, 몽골. 이 순서대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로 시작하고 뒤에 순서대로 언급이 되는 2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들은 지금 기본편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엄청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문제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문제는 최대한 저는 지저분하게 풀으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머리로 암산처럼 구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쓰세요. 쓰고서 이걸 딱 써놓으면은 가시적으로 봤을 때 정리를 할 때 도움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은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좀 풀어보고 대외 관계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사회 경제적인 부분 또 살펴보겠습니다.